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제 7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부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경청을 할 때, 효과적으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중에 끊거나 당연히 가로채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듣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상대의 말에 공감 또는 동감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동화되도록 또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선 인정하고 난 후에 내가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지만 내 말을 상대에게 수용하게끔 만들려면 누구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상대가 하는 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설마 상대가 하는 말이 나와는 맞지 않더라도 또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상대의 말을 먼저 인정을 해줘야 어때도 상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말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선 인정해라. 우선 인정하고 나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에 자신의 사고력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어때요? 최대한 이게 내 상대가 말하는 속도에 내 사고를 맞추어야 같이 동화도 되고 이해도 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한 거를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때 그 대화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 상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서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은 교재에서도 시험에 좀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메시지 내용 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맞장구로 또 동의를 해주는 거죠. 상대의 표정, 태도, 제스처, 행동 등의 즉 비언어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진심된 마음이 주로 표현되는 게 어때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레 짐작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말 바꾸기로 몇 번 출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내 주관적인 그 생각을 좀 개입해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그 사람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들을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뭐예요?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또한 사고를 자극을 하죠. 질문하는 사람도 어때요? 최대한의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고를 많이 자극하게 되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어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답을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고를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또 설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므로 유리한 입장,
그죠. 질문자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또 어때요? 그 상황을 통제하게 되고 또 리드하게 되죠. 그리고 질문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하고 질문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기 스킬에서 몇 가지 한번 스킬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쿠션 화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쿠션 화법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덜 느끼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감정과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거죠. 불쾌감이 덜 느끼게 하는 그런 화법.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현법은 라고 이 문장이 그대로 몇 번 시험에 뭐 예를 들면 OX형이라던가 연결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쿠션 화법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례합니다만 또는 앞에 어때요? 말을 할 때 죄송합니다만 어두에 이걸 붙이죠. 번거롭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괜찮으시다면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쑥 그죠? 상대방이 부탁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바로 본론만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 어두에 이러한 쿠션 화법을 쓴다면 훨씬 더 어때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부탁에 대해서 응해 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다음 이제 청유형 화법을 보면 청유형 화법은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듣고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줄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하는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주도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거나 또 누가 명령을 하면 어때요? 당연히 거부감부터 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막상 내가 청소하려고 딱 맘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야, 너 왜 청소 안 해? 빨리 지금 청소해! 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바로 청소기 놓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의 마음, 사람이 행동하게끔 우리가 잘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말보다는 명령형보다는 최대한 뭐한다? 이런 청유형 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도록 하는 게 참 현명한 방법이죠. 우리가 강한 바람으로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어요. 따뜻한 그 태양으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게 하는 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기게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청유형 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채워주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부탁조로 여기 좀 빈칸을 좀 채워주시겠어요? 또는 여기 있는 쓰레기 좀 치워가 아니고 옆에 있는 좀 쓰레기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화법이 바로 이 청유형 화법이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아론슨 화법을 보면 아론슨 화법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부정과 긍정의 대화를 혼합해야 하는 경우 당연히 부정적 내용을 먼저 말하고 끝날 때는 긍정적 의미로 마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CS 리더스 관리사에도 이러한 화법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죠. SMAT에도 이 화법에 대한 시험이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연결형, OX형에서. 자, 그러면 아론스 화법은 예를 들면 부정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했을 때 진료 비용은 좀 비싸요. 비싸지만 긍정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도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꼭 고객 응대 시에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어때요? 긍정으로 마감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다음에도 뭔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부정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미지와 접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왠지 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시 또 만남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부정과 긍정을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좀 긍정으로 마감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완곡한 표현을 쓴다. 안 돼요. 모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직설적이고 강압적인 표현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죠. 피하고 제가 모릅니다 보다는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좀 우회적으로, 예,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특히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후배와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상사의 명령을 잘 수령하고 보고 체계를 당연히 잘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사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사 입장에서의 그 어려움도 같이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막 상사를 일방적으로 욕을 하기보다는 상사도 어떻게 보면 그 팀의 팀원은 그 자리,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좀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상사라고 치면 어떤 결정안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그 상사가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 하나하나의 결정에 스트레스도 많이 따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회사 임원이라던가 또는 그 회사의 대표분이라던가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정말 고독한 자리다. 외로운 자리이다.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압감이 큰 자리이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상사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서 그 상사의 그런 위치, 마음도 좀 헤아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행동 방식이라던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그 상사의 생활 태도라던가 가치관 또는 이런 대화 스타일을 좀 미리 파악해서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그 대화가 효과적이고 잘 이어지겠죠? 잘 이루어지겠죠? 다음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면 동료의 상황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동료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료라는 그 입장은 정말 같은 되게 친근한, 친숙한 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같이 경쟁하는 이런 사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동료라는 거는 물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이해를 한다면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더불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배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지도하고 육성하는 그런 당연히 리더십을 좀 갖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고충이라던가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그 상사나 팀장, 그 리더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공유해서 어때요? 그 후배를 같이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라던가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롤 모델로서 이런 상사로서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잘 되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있죠. 방법. 네,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기 방법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두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조직의 위계나 명령에 따라서 상급자에서 하급자,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전달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체계 있죠. 그래서 명령이나 주로 지시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은 조직 내 사정을 알리고 구성원의 사기를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뭐예요? 일방적이고 획일적. 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극비 사항의 경우에 또는 그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보면 이제 보고서 같은 거, 그리고 게시판이라던가 사보, 전자메일, 사규, 절차서 등을 통해서 이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그다음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반대죠. 계층 하부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쌍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여기 보시면 보고시 뭔가 선택적인 여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택적 여과 현상이라는 거는 부하 직원이 예를 들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조직에 불리한 것들을 어때요? 그거를 삭제시키거나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 상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좀 좋은 것만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선택적 여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는 면접이라던가 의견 제안, 고충 전달, 성과 보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동일한 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은 업무 협진이 증진이 되고 또 뭐 상사와 부하 간의 원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사전 심사 제도가 있고요. 회랑, 통보, 위원회 또는 회의 등이 있다. 그래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장애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정보의 과다가 있습니다. 즉, 수신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정보는 어때요?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그 수신자가 어때요?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발신자가 관리자일 경우에 개인적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므로 수신자는 어떤 입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관리자가 이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번 토요일 날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게 상사로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토요일 날 심심해서 그냥 사적으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럽죠. 이게 바로 메시지의 복잡성이다. 메시지 경쟁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경쟁을 요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산만함으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힘들죠. 두 가지 이상의 경쟁을 요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 내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그 상황 자체가 산만해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장애가 또 유발이 되죠. 다음은 이제 지위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하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 부족이라는 거는 신뢰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되게 결정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 그 사람,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어때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제대로 그게 그 소통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나의 그 신뢰를 쌓아가는 거는 정말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오요. 를 보면 자, 언어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때 뭐 상호 모순이라던가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대화의 유효성이 감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듣는 사람이 시계를 보거나 매무새를 다듬는 행위가 바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계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매무새를 닿으면 어때요? 당연히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이 되겠죠. 이 사례가 그대로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소 교재는 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수록하기 때문에 좀 독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매우 좀 유용한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보세요. 자, 다음에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성 커뮤니케이션. 자, 먼저 보시면 이제 감성 지능 구성 요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성 지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기 인식이 있어요.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을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인 거죠. 또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인식의 능력이다. 즉, 내가 지금 현재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빨리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대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러한 자기 인식 능력이다. 관찰하는 자아의 활성화 상태로 흥분되고 무서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공포다라고 뭐예요? 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즐거움이다. 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우울함이다. 라는 거를 정확히 명명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자기 인식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을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은 혼란스러운 충동, 부정적 감정을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키워드죠. 잘 통제하고 이게 뭐예요? 적합한 방향으로 내가 재조정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 조절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시험에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기 감정을 자제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바꾸기로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스스로 통제해서 그거를 적합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을 또 유보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 동기화 능력. 자기 동기화 능력이라는 거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말 힘들 때 꿋꿋하게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고 그대로 주저앉는 분들이 있죠.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동기화 능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좀 잘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을, 좀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가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을 때 다시 극복하려는, 다시 일어서서 그래, 이번엔 내가 좀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거야. 다음에는 내가 이 부분만 좀 더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다면 충분히 나한테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동기부여하는 능력도 자기 동기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동기화 능력의 특징은 성취를 위한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패에서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정이입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춰진 감정 기질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능력이다. 자, 이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감수성이 좀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보겠습니다.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거는 인간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쉽게 대화를 시작하고
현재 상황을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기술은 변화를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상대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팀을 조직하고 이끄는 능력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감성지능 구성 요소까지 이렇게 함께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